자, 이번 시간에는요, 법률의 의미의 목적, 교재 34쪽의 5절 목적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법률의 의미라는 걸 보고 계시고요. 법률의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법률의 의미라고 불러요. 그 법률의 의미가 유효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느냐. 크게 이렇게 5가지를 구비를 해야 이 법률의 의미는, 이 계약은, 법률의 의미는 앞으로 계약을 하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쓰기는 법률의 의미라고 쓰고 속으로는요, 계약 이렇게 읽으셔도 문제가 없어요. 계약의 유효 요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법률의 의미 목적 옆에요. 유효 요건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해하기 훨씬 유용합니다. 팁이 될 거예요. 아주 좋은 팁이. 법률의 의미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를 구비해야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요. 확정성. 정해놓았냐 이거죠. 금액이나 목적을 정해놨어. 두 번째는요. 그 계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능성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법학에서는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고 불능이라고 표현해요. 불능. 그 계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없어? 가능성 있어? 있으면 그대로 해. 실현 가능성 없어? 불능이야. 불능. 불능이 되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가 남습니다. 세 번째는요. 적법성. 그 계약이 법을 지킨 거야? 법을 어긴 거야? 적법성, 그 다음 위법성을 따지게 되고요. 네 번째는 그 계약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거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 마지막은요. 그 계약이 공정해, 불공정해? 공정성을 논하게 돼요. 5가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5가지를 다 완벽하게 구비를 하면 그 계약은, 그 법률의 의미는 유효가 되는 거고요.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돼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자, 그러면 이거를 사례를 통해서 짚어볼까요? A가 아파트를 B하고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 매매 계약은 3월 1일 날 체결이 되었어. 3월 1일 날. 그래서 아파트를 1년 뒤에 입주를 시켜주기로 시공사 현대건설과 B라고 하는 매수자가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해 1월 1일까지요. 익년 다음에 1월 1일 날 입주시켜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자, 그러면 이 분양 계약, 아파트 매매 계약이 A하고 B 간에 이루어졌고,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이걸 구비해야 된다고요. 확정이 되었느냐? 돈하고요. 이 돈하고 목적물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느냐? 확정성. 두 번째는요. 이 아파트를 넘겨주고 돈을 주기로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5억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아파트 넘겨주고 돈 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문제. 세 번째는요. 법을 지킨 거냐.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타당하냐. 그 다음 5번째는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 문제. 자, 그 첫 번째인 확정성 만나보도록 하죠. 교재 34페이지 02번. 정해놓았냐 이런 뜻이죠. 정해놓았어 안 정해놓았어. 뭐를 정해? 아파트, 그 다음 돈 얼마로 하기로 했어? 이걸 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이에요. 돈 얼마 줄 건데 이렇게 계약할 때는 이미 확정을 해놓고, 돈이라든가 목적물을 확정을 해놓고 거래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을 하되 몇 동 몇 호인지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으로 정하기로. 그럼 이 계약서 쓸 때는 3월 1일 분양 계약서 쓸 때는 몇 동 몇 호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죠. 입주할 때, 입주일이 익년 1월이에요. 입주할 때 몇 동 몇 호인지는 추첨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했다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계약할 때는 몇 동 몇 호가 정해지지 않았죠. 다만 입주일을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이행기에 추첨으로 정한다라고 기준을 마련해 놓고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렇다면 이 목적물하고 돈을 그다음에 동호수를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는 3월 1일 날 꼭 정해놓고 출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밑에 판례 하나 보도록 합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올시다. 계약 체결 시에 거기 별표해 볼까요? 계약 체결 당시요. 계약일에 동호수죠. 동호수는 계약일에 확정 안 됨. 그걸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동호수가 계약서 쓸 때는 확정 안 돼 있다. 다만 이를 사후에라도 사후가 언제요? 입주일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 기준. 추첨으로 정한다는 기준은 있었죠. 계약할 때는 동호수가 안 정해졌고 추첨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이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다. 그래서 확정할 때 확정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의 목적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체결할 때 동호수 안 정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동호수는 계약할 때 안 정하고 추첨으로 입주할 때 추첨으로 정해도 법적으로 유효다. 자, 이 판례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판례 옆부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9회 시험, 21회 시험, 24회 시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출제가 되었어요. 이 판례가. 그것이 목적의 확정 문제입니다. 확정됐냐 안 됐냐. 일반적으로는 계약할 때 확정하고 하죠. 근데 꼭 계약서 쓸 때 정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준만 딱 준비되면 오케이. 두 번째는요. 그 계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파트를 다음에 1월 1일까지요. 입주시켜주기로 계약을 했다. 그게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실현 가능하면 유효. 가능성이 없어 그것이. 가능성이 없는 계약이야. 그럼 그 계약은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현 불가능하니까. 그럼 이 아파트 분양을 달나라에서 분양하기로 했다.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가능성이 없으면 불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불능이라고. 법학에서 불가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불능. 그 불능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애초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야. 야, 달나라에다 아파트 분양하는 거 그거 처음부터 불가능하지. 그러면 원시적 불능. 그럼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고요?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럼 계약금 걸고 돈 줬던 거 다 돌려주고 게임 끝. 반대로요. 계약서 쓸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으로 됐어요. 계약서 쓸 때 가능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진이 생겨서 건물이 붕괴됐어요. 그거는 계약서 쓸 때는 가능했지만 계약 체결할 때 가능했지만 이행기 되기 전에 중간에 일이 꼬인 거죠. 그거를 후발적 불능.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냐. 원시라는 거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은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서 쓴 후에 일이 꼬인 거 후발적 불능. 둘로 나눠진다. 이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예, 여기에 별표합니다. 여기에 기출문제. 후발적으로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기출문제. 이때 후발적 불능은 다시 후발적 불능은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그 건물이 지진 때문에 지진에 의해서 즉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지진이 발생한 거는 이쪽의 잘못도 아니고 매수자 잘못, 양쪽에 서로 잘못이 없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쌍방한테 서로 잘못 없이 일이 꼬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위험부담이라고 뒤에 계약법에서 다루게 돼요. 쌍방에게 뭐가 없을 때요? 과실 없이요. 과실 없이 불능이 돼버렸어. 불능이 되었어요. 그때의 법률을 우리 민법학에서는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위험부담 문제다. 최근에 포항에 아파트를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중간에
계약서 쓰고 나서 중간에 이게 붕괴가 돼가지고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위험부담의 문제죠. 이거 쌍방한테 서로 잘못 없잖아요. 쌍방한테 과실 없는데 줄 수가 없어. 불능이야, 불능. 넘겨줄 수가 없어. 붕괴가 돼가지고. 그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 이건 후발적 불능이에요. 반대로 일방의 과실로 불능이 되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 그래서 집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이 사람의 잘못이죠. 집주인 잘못으로 불이 났어. 이거는 위험부담이 아닌 채무불이행, 이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그래도 후발적 불능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부담과 채무불이행으로. 그 차이는요.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과실 없으면 위험부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공통점은요. 둘 다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라는 점. 무효가 아닌 유효라는 점. 예, 이 부분 중요한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불능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후발적 불능 2번에 별표하고 갈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계약이 가능했어요. 포항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 주려고 했는데 계약서 쓸 때는 멀쩡했죠. 근데 쓰고 나서 지진이 생겼다. 후발적 불능이죠. 이때 계약 자체는 무효, 유효? 유효로 된다. 유효. 그거 포인트 잡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이냐 위험부담이냐 차이는 과실이 있냐 과실 없느냐 이 문제로 기결이 되겠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셔서 목적의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이 있어요. 이 건물이요, 아파트가 전부 붕괴됐다. 전부 불능. 일부만요. 방 하나만 이렇게 붕괴됐다. 일부 불능.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하냐면 법학에서는 일부 불능은 전부 불능이 원칙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간단해요. 거기 하나 적어둘 것. 일부 불능은 뭐가요? 전부 불능이 원칙. 그거 하나만 체킹하고 지나가시면 오케이. 자,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요건의 첫 번째 확정성 문제 보셨고,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서 불능이라는 주제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셨어요. 예, 여기는 200% 정리가 돼주셔야 돼요. 노트에 정리해 놓으시면서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적법성. 이 계약이 법을 지킨 거야 어긴 거야. 이 아파트가 국민주택 아파트예요. 국민주택 아파트라서 정부에서 전매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어요. 전매하지 마라. 투기가 주장되니까. 전매를 못하도록 된 아파트예요. 근데 B라는 분이 분양을 받고 나서 전매를 해버렸다. C한테 이걸 미등기로 전매를 했다. 그러고는 이게 발각이 됐어요. 누군가 신고를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발각이 되었다. 그래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국민주택 아파트를 전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매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지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적법.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면 위법. 그럼 이 행위는 미등기 전매 행위는 법을 어긴 거죠. 이때 이 계약을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까? 이 계약을 유효로 할까 무효로 할까? 이 문제가 남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법규할 때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강행규정이라는 법규와 임의규정이라는 법규로 나눠지게 됩니다.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법대로 해라. 법대로 강제로 따라줘라. 그래서 강제규정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강행규정. 근데 밑에 임의규정은 법대로 안 해도 되고 내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임의규정. 주로 계약법이 그래요. 계약법은요. 내 임의대로 법대로 안 하고 내 임의대로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물권법은 법이 정한 대로 흘러가줘야 돼서 대부분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강행규정이 다시 두 개로 쪼개진다는 점.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강행규정은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강행규정 안에 법규는 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쪼개지는데 다시 강행규정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쪼개진다. 효력규정은 뭐냐? 법을 어기면 효력이야. 효력이 없어버려요. 효력이 탈락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아예 무효 처리되는 것.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효력 규정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지요. 반대로 단속 규정은 법규를 위반해도 무효가 아니라 벌금만 맞아요. 벌금만. 단속만 돼요. 단속만 돼서 벌금만 두드려 맞고 계약은 유효 처리돼요. 쌤 이상하지 않아요? 법을 어겼는데요. 법을 어겼는데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요. 오케이. 특이하죠. 아주 독특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법규를 어기면 뭐라고 표현해요? 법규를 어겼다고 계약이? 그러면 무효지. 라고 싹둑 잘라서 말하는 이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출제 타켓이 되는 거예요. 법규를 어겼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효력 규정일 때만 무효로 되는 거고 단속 규정은 법규를 어겨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된다는 점. 이 점에서 특이한 거죠. 바로 이 특이 부분 때문에 시험에 출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강행 규정 중 단속 규정만 보도록 합니다. 37페이지 있어요.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강행 규정의 분류 속에 효력 규정과 1번, 단속 규정 2번 두 개로 나눠지죠. 그 효력 규정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요. 수두룩해요. 엄청 많아요. 수천 개가 있어요. 효력 규정은. 그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2번, 3번, 4번만 체킹해요. 2번 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업자가 양쪽에서 수수료 받게 되죠. 그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무효다. 왜? 효력 규정을 어긴 거라서 무효 처리가 됩니다. 내가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줬다 중개업자한테. 그거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요? 무효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문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의 명의신탁 금지. 명의신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차명으로 부동산 보유하는 거 무효죠. 무효. 왜요? 효력 규정 위반이라서 무효 처리됩니다. 네 번째요.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토지를 묶어놓았어요. 왜냐? 이곳은 투기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허가를 얻지 않고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는 단속 규정은 이 규정을 어겨도 벌금만 두드려 맞지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이렇게요. 분양받기도 전에 B가 다시 C에게 전매를 했다. 미등기 전매를. 법을 어긴 건 맞아요. 어겼지만 이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에 별표할게요. 그 단속 규정에 이렇게 별표하고 가게 별 하나 하고 갈게요. 1번 볼까요? 1번에 무허가 음식물을 판매하는 금지 규정. 무허가 음식물은 뭐냐면 포장마차죠. 포장마차에서 막국수를 팔든가 소주를 팔든가 이건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하는 거죠. 이거는 단속만 될 뿐이지 거기서 소주를 구매한 거, 막국수를 구매한 거는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 단속만 받을 뿐이다. 두 번째 뒤로 넘어가 볼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미등기 전매 금지 하나 써두실게요. 미등기 전매. 소위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원래는 이쪽으로 등기를 하고요. 등기하고 또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중간자가 등기를 하면 자기가 세금을 두드려 맞으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등기를 직접 해버리죠. 이런 행위를 미등기 전매 또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불러줘요. 거기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이거 처벌만 되지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예요. 왜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하나 더 적어볼게요. 2번 위에다가. 2번 위에요. 국민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 국민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 이 규정도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겨도 법적으로 유효라는 점. 28회 기출. 올해 정답. 그 다음 3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그래서 법 규정 중에 그 규정을 어겨서 무효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효로 되는 것도 있다. 요놈 특이한 거. 그래서 적법성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이 부분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적 타당성. 자,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민법 103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출제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정성이 우리 책에는 타당성 안에 들어있거든요. 타당성만 해도 내용이 엄청 길어요. 엄청 산만하고 길은데 이게 공정성이 또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분리를 시켰어요. 번호를 바꿔서 타당성 밑에 5번 공정성을 하나 더 빼자. 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랬더니 정리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더라. 강의를 해봐도 제가 훨씬 유용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법률행위 유효 요건에 책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5개로 딱 뽑아서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더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분리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정리하는 데 유용하더라. 이런 점입니다. 자, 그래서 타당성 보도록 할게요. 타당성. 자, 타당하다 안 하다. 적법은 뭐예요? 법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이 부분이라면 타당성은요. 이 계약의 내용이 법률의 목적이라는 게 내용이거든요. 내용. 이 내용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문제는 법전을 찾아보면 돼요. 법전에 있는 내용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 문제가 되는데 이 타당성 문제는 법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이 문제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바로 103조예요. 103조를 보시게 되면 선량한 풍속, 소위 우리는 이걸 미풍양속이라고 그래요. 미풍양속이나 공서양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가 있었다. 그럼 이런 법률 행위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런 뜻. 따라서 103조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무효예요. 무효. 법률 행위는 뭘로 합니다?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쌤, 법률 행위가 무효예요? 모든 법률 행위가 무효예요? 아니에요. 법률 행위는 무효다. 결론.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라 그 법률 행위 중에서 뭐만? 제한을 뒀어요. 법률 행위 중에서 제한을 뒀어요. 어떻게 해요? 계약 내용이, 법률 행위의 내용이 뭐에 반한 거?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중에서 무효로 하는 게 있더라.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문란해. 이렇게 법조문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계약은 자유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해, 거래는. 그런데 그 거래 내용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거래. 그런 거래라면 법은 보호를 하지 않아서 무효 처리하겠다. 통제를 하겠다. 이런 뜻. 따라서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어떤 것만? 내용이 뭐에 위반된 거? 사회 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만 통제를 해서 무효로 하겠다. 이런 뜻. 자, 그럼 법률행위 103조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103조는 뭐를 지금 시비 삼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내용이죠. 내용을 문제 삼겠다는 거죠. 내용. 그 내용이 문란하냐 문란하지 않냐 이 부분. 이걸 우리 민법은 뭐라고 표현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표현해요. 반사회성을 띄었냐 안 띄었냐. 계약을 했어. 근데 그 계약에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는 계약. 배우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런 일부 일처제 거래가 사회윤리적으로 우리 질서 안에 허용이 되고 있는데 남자 한 사람이 배우자 셋을 거느려 살기로 하는 계약. 남자 한 사람이서 배우자 셋을 일부 일처제라는 윤리적 개념을 깨뜨리는 계약이다. 이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계약이라서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103조가 타켓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그 내용이 뭐에 위반될 때?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무효.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는 점. 요거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 그래서 103조 조문 구조상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내용을 문제 삼는다는 점. 두 번째, 그 내용이 반사회적이면 무효인데 그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점.
두 가지를 조문 구조상 챙겨드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 내용이 어떤 법률행위가 이게 반사회적이냐? 이거는 법 조문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는 조문으로 법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누적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이제 쭉 학습을 하게 됩니다. 왜냐?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건지 아닌지를 고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9페이지 이제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가시면 되어요. 자, 먼저 서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 기준과 판단 시기 나와 있죠. 먼저 기억의 판단 기준. 그럼 이 내용이 법률행위의 내용,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판단 기준은 뭐냐. 법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 기준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가요? 4가지가. 첫 번째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자, 책 볼까요? 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법률 반사회적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반사회적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즉 첫 번째는 뭐야? 내용이. 이보소. 내용이 문란해. 내용이 첩계약이야. 첩 때리고 사는 계약이야. 그거 문란해. 또는요. 공무원한테 청탁을 해서 무슨 이권을 얻어내는 거야. 이거 반사회적이야. 내용이 문란한 거야. 내용이. 첩계약을 하거나 청탁하도록 하는 계약. 척 보면 이거는 문란한 거 보이죠. 이거는 무효다. 내용 자체가. 그 다음 줄.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에 의해 반사회적인 조건이 껴있어요. 반사회적인 조건을 이름하여 불법 조건이라고 표현해요. 거기 짧게 적어줄까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은 조건인데 그 조건이 불법성을 띠고 있어요. 예컨대 밀수를 해오면, 마약을 밀수해오면 내가 50억 줄게. 50억 주는 거는 문제 안 되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그 조건이 바로 마약 밀수라는 조건이죠. 이거는 반사회성을 띈 거다. 왜? 조건이 불법성을 띠니까 이거 무효. 이때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계약 다 무효예요. 계약도 무효, 조건도 싸그리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의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경우. 금품이 결부되어 있었어요. 금전이 결부되어 있어서 반사회성을 띠게 된 경우. 금전 결부가 되어서. 예컨대 최순실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자기 법정에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증언해주면 나한테 50억 쏴주겠다고. 이거는 증언을 해주는 거죠. 증언. 법정에서 내가 증언을 해주는 거 이거 문제 없어요. 내가 증언을 원해서 증언하는 거 문제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거래 내용인즉슨 금전이 결부되어 있다. 그 금전이 결부되어 있을 때는 그런 거래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었을 때. 동기가 불법이에요. 동기가. 사람을 살해해주면 10억을 건네주기로. 동기의 불법성이 끼어있다. 이런 거래도 무효다. 단 그 동기가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만 무효로 되는 거죠. 동기가 표출이 안 되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성을 띄었냐 안 띄었냐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 4개로 잡고 있습니다. 4개로. 첫 번째는 내용이 문란한 것. 첫 번째 잡으시고 두 번째는요. 조건이 불법이야. 조건이. 세 번째는요. 금품이 결부되어 있고 네 번째는 동기의 불법성이 표출되었을 때 이 4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는다. 4가지 꼭 기억해 두실 것. 특히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몇 번씩 출제가 되었었어요. 꼭 데려가실 것.
자, 판단 기준 살펴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보실 부분은 판단 시기요. 이 법률행위라는 것이요,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이 계약의 내용이 지금 아름다우냐 아름다우지 못하냐, 즉 문란하냐 문란하지 않냐, 이런 걸 지금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관념이에요. 이 가치관념, 가치라는 판단 기준이 1960년대나 지금하고는 동일하지 않잖아요. 1960년대엔 간통이 처벌됐어요. 지금 간통 처벌하지 않잖아요. 즉 시대관념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관념이 변하고 있어, 가치관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 거래 내용이 문란하냐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냐, 이 판단 기준은 변하는 거거든요.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성을 띄었냐 안 띄었냐, 즉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반사회성을 띈 거냐 안 띈 거냐, 이 문제도 변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을 언제로 삼느냐? 그래,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때, 즉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립시가 기준이다. 계약 체결이 될 때, 체결 뒤에 일어난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으니까 성립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 별표할게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니은복과요,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이기 때문에요,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103조에 의해서 무효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삼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행위 뭐 할 때요? 성립시. 여기 강조합니다. 효력 발생 시 그러면 틀려요. 효력 발생 시 그러면 틀리고요. 효력이 발생할 때하고 성립시는 다르잖아요. 이때가 기준이다. 이때가. 계약 체결할 때가. 그래서 103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하고 판단 시기 두 가지를 꼭 챙겨가실 것. 1번 됐고요.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부분에 관한 고찰을 하려고 그래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요건 잽이고요. 잽. 진짜 중요한 맥은 여기에요. 103조 위반에 해당해서, 103조 위반에 해당되면, 103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회질서 위반. 줄여서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효.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 있고요. 무효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이렇게요. 바로 여기에 학습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본 거, 우리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한 판례가 있고요. 무효가 아니라는 거. 103조 위반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이 부분을 딱 구별 지어주는 부분. 예,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음 중 시험 문제,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거를 모두 골라라. 무효인 걸 모두 골라라. 다음 문제, 다음 중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시험은 그래, 양쪽과 이 내용을요, 이 사례에 해당되는 판례 내용을 쭉 정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유형 보도록 합니다. 정의관념에 반해요. 기억,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해달라. 순실이가 나한테 증언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신에 내가 거기다 대가를 줄게, 대가를. 그 대가로 급부할 거를 약정한 경우 그 급부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넘었다, 이거죠. 지나치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뭐를 말할까요? 내가 부산 살고 있는데 서울에 와서 증언을 써달라. 대신에 내가 오면 증언 서주로 오게 되면 교통비하고 식대가 들어갈 거다. 그 비용을 내가 대줄게. 이거는 통상적인 수준이에요. 이런 돈을 주기로 하는 거래는 상관이 없지만 그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하다. 차비나 일당을 넘어서는 돈을 주기로 하는 거. 이런 거래는 무효다.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뭘까요? 이 기른 걸 머릿속에 다 때려 넣으려고 그러면 우리 쥐날 거예요. 그래서 기억 왼쪽에다가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증언 대가로 내가 증언을 해줄게. 그럼 내가 대가를 줄게. 대가. 증언 대가로
금품 교부를요. 금품을 교부하기로 약속했어. 금품 약속. 돈 줄게 내가 돈 줄게. 증언 서죠. 단 그 급부가 과도한 급부일 때만. 과도한 급부를 주기로 약속할 때만 무효. 차비 주고 일당 주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부분 하나 체킹합니다. 기출문제 18회 그 다음에 24회 두 번째는요. 니은입니다. 니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요. 허위 진술. 거짓말해줘 나한테 유리하게 거짓말해줘. 그러면 내가 돈 줄게. 허위 진술 대가로 급부를 약정한 거야. 이거는 급부의 상당성, 즉 돈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이걸 따지지 않고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기억은 달라요. 니은은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해주기로 할 때는 무조건 무효. 거기 하나 밑줄 그어볼게요. 허위 진술 위에다가 거짓말. 거짓 증언 해주기로 할 때는 액수가 크냐 적으냐 무시하고 무효. 세 번째 지문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지문에 디귿이요. 디귿. 디귿은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A라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나를 무죄 판결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면 내가 50억을 주겠다. 50억을. 소송 한 건에 승소하면 내가 50억을 주기로 이렇게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성공보수 약정이 맺어졌을 때 이 성공보수가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 둘로 나눠볼 때 우리 대법원은요.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요. 이건 무효다.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민사사건에서는 무효가 아닌 유효 처리하되 형사사건에서만 성공보수 받기로 하는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다. 왜냐?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강조합니다. 2015-200111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돼 있죠.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된 이 부분은 출제 비율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전원합의체라는 뜻은 대법관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의견이 각자 다르거든요. 대법관마다. 그때 전원합의체라는 뜻은 만장일치를 뜻하지 않아요. 만장일치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다수 의견을 따라가 준 결론을 전원합의체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디귿 위에다가요.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는 거는 뭐만? 형사사건만 무효 처리한다는 거. 그럼 이 변호사가 만약에 형사사건도 유효로 처리하게 되면요. 그럼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둘 다 유효였어요. 둘 다 유효. 민사사건도 형사사건도 성공보수 받기로 하는 계약. 왜? 계약자들끼리 자유로이 한 건데 이걸 법적으로 왜 문제 삼냐. 계약 자유를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그래서 민사든 형사든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유효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본 사실이 있지만 이 의뢰인이 대기업 자제분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변호사한테 나 무죄 판결 받게 해주면 내가 50억 줄게. 아니면 100억을 걸게. 100억을 줄게. 그럼 이 변호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려면 이렇게 법관에게 어떤 식으로든 줄을 대서 결과를 내려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성공보수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원이 판례를 뒤집었어요. 오로지 민사사건에서만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형사사건은 보장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럽에서는 이것도 안 돼요. 둘 다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미국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사건은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국 법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연합 쪽은 민사든 형사든 성공보수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서히 그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더. 어쨌거나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잘 챙겨주시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니을 판례 볼게요. 니을은요 청탁 사건입니다. 청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거를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다. 니을이요. 니을에 옆에 써주시면 되죠. 짧게 정리할게요. 짧게. 이 길은 걸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그러는 거는 무리수니까 짧게 정리하면 부정한 청탁 사건. 부정한 청탁을 내용으로 하는 거 이건 무효다. 기억은요. 증언 대가로 금품 약속하는 거. 디귿은요.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디귿은 니을이죠. 니을은 부정한 청탁 사건. 청탁이 개입된 거는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아서 무효 처리. 그 다음 미음이 있습니다. 미음이요. 예컨대 이거 가끔 TV에서도 볼 수 있는 사안이죠. 어떤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한 30개 들어놓고 사고를 저질렀어요. 보험금을 수십억을 타낸 거죠. 알고 보니 보험 사기였다. 그 사안이 바로 미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요.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다. 왜? 보험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무효다. 이런 보험 가입자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 없다. 그래 무효 처리됩니다. 보험사고 사건이죠. 보험사고 사건 미음은. 그 다음 비읍은요. 위약벌의 약정. 위약벌. 계약을 어기면 A, B 간에 체결한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벌로 30억을 때리기로 하는 거. 이건 지나치지 않냐. 액수가 지나치다. 그런 위약벌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다. 103조 위반으로. 야, 위약벌 약정이 지나쳐. 너무 지나쳐. 이건 법적으로 무효 처리하자. 그래서 기억에서 시옷까지요. 7가지를 보셨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에는요. 일륜에 반하는 행위 있어요. 계약 자체가 일륜에 반해. 이거는 척 보면 알아요. 첫 번째 부첩계약. 첩계약은 배우자 있는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 살기로 하는 계약. 이런 계약을 우리는 첩계약이라고 부르고요. 그 첩계약과 그 부수적 약정. 부수적 약정은 예컨대 이런 거죠.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본처 사이에 애가 없으니까요. 애가 없으니까 애를 낳으려고 이 본처가 동의를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첩을 데려다 살기로 하는 계약. 이걸 소위 첩계약이라고 하고 나아가서 여기서 애를 낳으면 이 첩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애를 낳으면 내가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자네도 아들도 내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이런 부수적 계약도 다 무효다. 왜? 일부 일처제가 깨뜨려지는 계약이니까 무효. 이거 본처가 동의해줘도요. 동의해줘도 무효로 된다는 점. 예전에 우리 증조부 때는 이런 계약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무효로 처리됩니다. 왜냐? 일부 일처제가 깨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부첩관계를 전제로 하는 증여나 생활비 지급 약정은 무효이지만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해소가 뭐예요? 단절이라고 써볼게요. 단절하면서 양육비나 생활비를 넣어주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부첩관계를 이 할배하고 이 첩하고요. 첩하고 첩관계를 계속하겠다. 이런 거래는 보호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첩관계를 단절하겠다. 헤어지는데 내가 뭘 줄게? 애 양육비하고 당신 양육비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아니면 200만 원씩 줄게. 이 거래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래가 아니다. 왜? 끊는 거니까요. 첩관계를 단절한 상태로 끌고 가는 거니까. 세 번째는요. 지나치게 사행적인 거. 첫 번째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이거 무효예요. 도박하고 관련된 거. 사행성 있죠. 그 다음 니은요. 노름빚을 토대로 하여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거기 써볼 거예요. 변제 위에다 대물변제. 노름을 해서 내 빚 1억을 졌다. 그 빚 1억을 내 아파트로 아니면 차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거 무효다. 무효. 다음 동그라미 4번에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이것도 반사회성을 띈다. 예컨대 기억.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거기 별표할까요? 나 죽어도 당신하고 이혼 안 해. 이런 각서를 써줘도 각서는 무효다. 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올가매기 때문에 무효다. 니은 참고로 봐두시고요. 니은 참고로. 그 다음 5번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요. 6번은요. 동기의 불법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동기의 불법. 예컨대 이런 거죠. 건물을 임대를 놨어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건물 임대달라고 그래서 임대를 줬어요. 월세 500에. 주인이 좋아했죠. 주변 시세 200이면 되는데 이 사람은 500을 달래서 500을 줬죠. 임대 놨어요. 이거 문제 없죠. 임대차라는 법률 행위 아무 문제 없죠. 이 주인이 건물을 잘 쓰고 있나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건물을 한번 둘러보려고 갔더니 그 건물 안에 이상한 그림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봤더니 도박장을 개설해서 거기서 도박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임대차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데 이 세입자가 임대차를 얻은 목적, 동기가 뭐냐? 동기가 도박장 개설이죠. 이런 도박장 개설이라는 동기가 밖으로 표시가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 없다. 무효다. 이거를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요.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은 핵심이요. 핵심되는 내용이 그 동기가 속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문제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동기를 누가 규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밖으로 표출돼 나왔어요. 도박장을 개설하겠다 생각이 있어서 생각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표출이 돼서 실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 거래는 무효다.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동기의 불법이 표시된 때. 동기의 불법이 표시된 때에 하나요. 표시된 때에 한해서 법적으로 무효다. 예, 이것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103조에 해당되는 유형 여기까지 보셨어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것 여기 보셨어요. 그죠? 여기 한 10개 넘는 거 정도 대략 줄여서 한 10개 정도를 보셨어요. 그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가 시험에 타켓이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103조 위반이 아닌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 아닌 것들. 103조 위반으로 보는 것이 있다면 거꾸로 103조 위반 아닌 것 있죠. 자, 여기가 학습 대상이에요. 주로 학습 대상, 출제 대상. 자, 교재 42페이지 맨 위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 별 3개 할게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두 번째는요 허위 표시. 세 번째는 미등기 전매. 네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 다섯 번째는 명의 신탁. 자, 이렇게 5개를 우리 교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서 3, 4, 5를 묶어볼게요. 3, 4, 5를 묶어버리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3번, 4번, 5번. 3번은요. 미등기 전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4번은요.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는 등기를 안 하고 아파트 분양받는 이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하고 C한테 전매를 했네요. 이렇게 전매를 했네. 등기 안 했네. 미등기 전매. 왜 하는 거죠? 왜 동기가? 이거 하는 이유는 세금 안 두드려 맞으려고 그러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지. 중간 생략 등기도 똑같죠.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죠? 얘가 탈세하려고죠. 탈세. 세금 안 두드려 맞으려니까 얘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 오케이. 5번은요. 명의신탁. 내 부동산을 왜 천안 명의로 돌려놓을까요? 내 아파트를 왜 장모님 명의로 돌려놓죠? 왜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3번, 4번, 5번의 공통점은 탈세죠. 탈세. 탈세하고 관련된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점. 미등기 전매라든지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명의를 타인에게 돌려놓는 거, 명의 신탁. 이건 다 공통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우리는 절세라고 그러고 세무서에서는 탈세라고 그러죠. 이거는 103조 위반하고 하등 관계가 없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1번하고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요. 강압에 의해서 강압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2번은 통정에서 허위 표시한 거. 통정에서 뭐를 한 거? 허위 표시한 거. 요 두 가지만 정리를 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과제는. 요 두 가지는 심화학습에서 제가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3, 4, 5번은 마무리됐어요. 3, 4, 5번의 공통점은 탈세다. 탈세하고 관련된 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런 거니까. 문제가 되는 1, 2번만 남아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학습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 건 이거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것 10개. 요거를 집에서 복습을 해주시는 거. 이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뭐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 있죠. 않는 것 5개 있어요. 5개 밑에다가 하나 더 써볼게요. 6번 하고요. 6번 그 다음 7번 이렇게 써볼게요. 6번에 제목만 써드릴게요. 이거 심화학습에서 따로 소개를 할 테니까요. 6번 노태우 씨가 비자금을 은닉한 것. 비자금을 조성을 했어요.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그거 범죄인가요? 범죄죠.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한 거 범죄죠. 반사회적이죠. 근데 그 돈을 은행에다 갖다 넣었어요. 은행에다 맡겨놓은 거는 이거는 범죄인가요? 아니죠.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불법이야. 불법. 그렇지만 그 돈을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회사에다 맡겨놓은 거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비자금을 노태우 씨가 조성한 비자금을 어디다가요? 은행에다가 예치한 거, 은닉한 거.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7번 하나 적어볼게요. 7번은요. 무허가 건물을 매매나 임대하는 행위. 나 무허가로 건물 하나 올렸어. 그거 임대 놓을 수 있나요? 임대 놓을 수 있죠. 허가를 안 받았을 뿐이지 임대 놓는 거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7번까지 됐어요. 예, 6번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7번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남아있는 까다로운 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심화학습으로 따로 소개해드리겠다. 요 약속 드리면서 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전개가 되었어요. 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제 삼고자 한다. 왜? 그 내용이 문란하기 때문이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거래는 법적으로 절대적 무효다. 요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판단 기준하고 시기 문제가 남아있다. 판단 기준은 내용이 문란하냐고. 두 번째는요. 조건이 불법성을 띠고 있냐고. 세 번째는 금전이 결부되어 있냐고. 부정한 청탁처럼 금품이 결부되어 있냐고. 네 번째는 동기가 불법성을 띠냐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 그 판단 시기는 언제다? 계약이 체결된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효력이 생기는 나중에 뒤에 일어난 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성립시가 기준이 되겠다. 그럼 관건이 되는 거는 103조 위반에 해당되는 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인데,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는 200% 정리하실 거죠. 200%. 입에서 줄줄줄 꿰셔야 돼요. 왜? 시험은 여기가 탁해지니까. 이걸 왜 줄줄이 꿰야 되느냐면 103조 위반에 해당 안 되는 거를 하나만 골라라가 아니라 모두 골라라 이렇게 출제를 해요. 모두 골라. 그냥 하나라도 놓치면 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00% 정리하실 거죠. 200%. 자, 이쪽은 한번 그냥 쭉 읽어주시면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103조까지 소개를 했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